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이슈를 말한다의 신동호입니다. 광장에서 시작됐던 촛불 집회가 이제 오늘로 꼭 1년째를 맞게 됐습니다. 그 이후 탄핵과 조기 대선까지 정치 일정이 숨가쁘게 진행이 됐는데요. 과연 촛불 집회 이후 1년 동안 우리 사회와 정치권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시청자께서는 되돌아보실 때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가지 않았던 길을 왔었습니다.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까지를 경험했는데, 자, 지난 1년을 네 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박상원 소장님께 첫 번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년 전 촛불은 많은 정치 전문가들을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이른바 국민의 시민의 자발적 힘으로 정권이 중간에 무너지는 일은 우리가 상상을 잘 못한 일이죠. 하지만 시민의 힘이 살아있다는 것을 역사의 가장 격동적인 한 장면에서 보여줬던 것이 이제 작년 촛불인데, 그 귀결점이 지금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럼 촛불이 가고자 했고 열망했던 그 방향과 현 문재인 정부의 방향이 반드시 같은 것인가? 국민이 주인인 세상을 꿈꾸는 것이 촛불혁명이었다면 그 정치적 귀결인 문재인 정부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과 그것이 반드시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 지점이 좀 우리가 깊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촛불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죠. 왜냐하면 87년 우리 6월 항쟁 이후에 한 명의 사상자 없이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또 제도적인 방법으로 이 정권을 교체했던 우리 역사적인 저는 큰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격 입장에서는 좀 황망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제도와 절차를 따라서 탄핵을 이뤄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저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19 혁명, 87년의 6월 혁명, 그다음에 80년의 광주민주화운동 많은 사상자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평화적 방법을 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합법적이고 제도적 절차에 따라서 탄핵이라는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면에서는 정말 우리가 우리 국민들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걸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그 촛불을 우리가 왜 들었는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구체적으로는 최순실 씨라는 그 민간인이 개인 민간인이 국정에 개입을 해서 국정농단을 했다. 이 지점에서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그 보수든 보수가 아니든 이 분노를 했기 때문에 그 촛불이 가능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러려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냐? 우리가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냐? 이런 얘기하는 걸 많이 듣고 있거든요. 지금 각 개혁위원들이 각 부처에 들어가서 자문 정도 해줘야 되는 민간인들이 집단으로 그 국정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국정원에 들어가서 막 기밀을 보고 있고, 민간인들이. 우리가 왜 촛불을 들었을까? 우리가 왜 대통령을 탄핵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국민들께서 지난 촛불들 다 지켜보셨고 또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두 가지였습니다. 정말 비상식적으로
억압되고 누르는 이런 적폐들을 청산해달라는 하나와 그건 과거에 대한 정리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민생 경제를 나아지게 해달라. 이건 또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좋게 해달라는 건데요. 이 두 가지의 요구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지금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역시 그런 법치주의와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철저하게 운영돼야 되는 것이고 또 동시에 그 두 가지 요구를 다 받아 안아서 진행해야 한다. 어느 한 가지에만 치우치고 어느 한 가지에 유능하고 어느 한 가지에 무능하다면은 동시에 또 그 촛불로부터의 지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큰 틀에서 한 말씀씩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 강론에 들어간다면 결국은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좀 더 범위를 축소하자면은 정권이 바뀐 지난 6개월 동안 촛불 민심이 제대로 반영된 변화로 또는 혁신으로 갔는가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김은식 교수께 먼저 좀 들어볼까요? 아마도 이번에 또 1주년을 맞이해서 촛불을 참여했던 또 주최 측에서도 각자의 또 1주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촛불 광장에는 정말 용광로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어린 청소년부터 보수적인 할아버지까지 다 나왔던 거거든요. 따라서 촛불 광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요구를 하나로 묶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아까 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촛불이 바로 직접 민주주의의 발현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상당히 관심과 애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촛불을 받았던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직접 민주주의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사실상 오히려 대의제 민주주의를 흐트리고 직접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사실은 여론에 순응하는 또 여론을 추종하는 또 파퓰리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촛불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경계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촛불이라는 이제 광장의 국민들이 그 촛불이라는 손가락을 향해서 달을 가리켰습니다. 하늘에 있는 달을 가리켰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문이 달의 문인가? 그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시카고 대학의 그 슈미트 교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촛불이 동아시아 최초의 명예혁명이라는 그 한국 교수의 얘기에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군중이 많이 참여했다 해서 참여 민주주의는 아니다. 새로운 유형의 민주주의는 들어서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슈미트 교수가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것이 전혀 새로운 정부가 아니고 세력의 교체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기존 세력 중 다른 세력이 권력을 잡았을 뿐이다. 한국은 이전과 같은 유형의 정치 세력이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광장 민심, 촛불 민심은 내 것이다라는 과도한 어떤 자기 위주의 해석을 바탕으로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아닌가. 예, 뭐 해석은 각자 나름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공론화위원회 아닙니까? 어쨌든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내고 갈등을 관리해내기 위해서 3개월이나 짧은 기간 내에 아주 지혜로운 어떤 결론을 만들어내는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저는 촛불 민심들을 수용해 나가는 하나의 제도적 방식의 발현이었다고 볼 수 있고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촛불 민심도 나누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로 가자는 촛불 민심과 청와대로 가자는 촛불 민심이 있다는데 그것은 저는 뭐 분열도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강범위 했던 촛불에 다양성이 있었던 것이고 그 다양성 중에서 비판적 문재인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도 있고 또 적극적 지지 세력도 있는데 비판적 지지 세력들이 지지보다는 이번에는 비판의 방점을 한번 두보자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정말 해석은 나름이네요. 그 객주를 쓰신 김주영 선생에게 이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정권 교체냐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박 정부는 편가르기가 심했고 권한을 남용했다. 문 정부는 색깔과 논리는 다르지만 똑같이 편중돼 있다. 결국은 비슷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거는 뭐냐면 이 양극단으로 가는 거. 이걸 좀 어떻게 피해보자고 했던 건데 우리는 그걸 못 피한 것 같아요. 검찰을 정치화시키는 이런 게 과거에 이 정도까지 심했던 적이 있었던가. 제가 볼 때는 없었어요. 지금 거의 초유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지금 적폐 수사하라고 검찰에 다 떠넘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은 결국 설거지하는 거예요. 정권의 설거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공론화위원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 원전에 대한 공론화위원회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국민들의 뜻은 뭐냐면 탈원전 하지 말아예요. 그럼 빨리 포기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나가냐면 그 뜻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5호기, 6호기만 계속하게 만들고 탈원전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 확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이제 뭐 발표된 내용은 우리 국민들 다 안전을 원해요. 그래서 안전한 에너지를 원하기 때문에 원전이 없이도 안전한 에너지가 있다면 그걸 하겠는데 지금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는 현재로서는 원전이기 때문에 5, 6호기는 이미 투자된 자본도 있기 때문에 하자는 거고 하되 안전성을 강화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더 안전한 에너지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축소해가는 것이 또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쉬운 것은 이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그동안 내가 이야기했던 탈원전 정책, 에너지 전환 정책을 더 가속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은 제가 볼 때 너무 아전인수격 해석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이 신고리 오리코기를 먼저 공사 중단을 먼저 대통령이 시키셨습니다. 일단 문을 닫아라. 그리고 거기에 투자됐던 1조 5천억 원의 기존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여론이 들끓으니까 그러면 공론화위에 보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보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3달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공사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의 초기 결정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대통령이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결정과 배치되는 결정, 중단 결정을 애초에 조급하게 했던 대통령의 사과부터 사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탈원전이냐 아니면 그대로 연전을 유지할 것이냐의 국민들의 뜻이 무엇이냐 갖고 논란이 많은데 이건 본질과는 다른 거죠.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신고리 오리코기를 공사를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 모델이었고 그러나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질문을 넣다 보니까 탈원전 정책에 찬성하느냐 아니면 원전의 확대를 찬성하느냐 원전의 유지에 찬성하느냐의 결론이 탈원전이 원전의 증설과 유지보다는 한 8% 정도 아슬아슬하게 오차 범위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드디어 국민들이 탈원전에 찬성했다라고 해석하면서 그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그대로 탈원전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땐 과도하신 거죠. 우리가 갈등이 있는 데는 갈등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어쨌든 이 갈등을 줄이고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없어지진 않다 하더라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이 갈등을 관리하는 데는 반드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시간과 비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다면 그냥 갈등을 계속 안고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소통되지 않고 국민과 교감되지 않는 정책을 엘리트 몇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죠. 우리 물 먹는 하마라고 있어요. 아세요? 여성 주부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네요. 주부 아니라도 다. 물 먹는 하마 있잖아요. 물 먹는 하마. 지금 우리가 주부 입장에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 문재인 정부가 돈 먹는 정부가 될 것 같아갖고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 이 공론화위원회 때문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공론화위원회 하면 사람들을 다 모으고 위원장 시키고 위원장은 돈 안 받아요? 위원들 돈 안 받습니까? 89일 동안 쓴 돈이 46억 원이에요. 그 다음에 건설 중단시켜가지고 들어간 우리의 손해가 뭐냐면 1,000억 원이에요. 저는 가정주부이기도 하니까요. 돈에 예민해요. 살림을 하다 보면 그 월성 1호기 지금 그거 이제 중단하려고 하는 거. 월성 1호기 말고도 2030년까지 운영 허가 기간이 그 1차 만료되는 원전이 10기가 더 있어요. 아시죠? 이것들의 수명 10년 연장을 포기를 할 경우에 1기당 손해보는 전력 판매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4조 5천억 원에 달한대요. 그 돈 누구 돈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실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돈 낼 거예요? 우리 국민 돈이잖아요. 전 아까워 죽겠어요. 그 돈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이를테면 이제 지금 어쨌든 이 원전 공론화 이야기 그 결론과는 별개로 지금 현재 이 탈원전 정책을 하는 것이 민의에 따른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이 민심을 존중한다라는 촛불의 뜻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백지화와 관련해서 또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이런 공론화위원회와 비슷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전체적인 원전 방향에 대한 수기를 좀 할 필요는 있다고 보시는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이 정부 하에서는 어쨌든 뭐 탈원전 내지는 뭐 원전의 의존을 줄이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들이 네.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부분적인 수정은 있지만 큰 틀에 있어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또 공론화위원회에서 일반 국민의 여론이 5, 6호기는 해야 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건 수용하지만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원전의 의존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이 정권에서 그럼 줄일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럼 설계 수명이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수리를 해서 연장해서 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나치게 위험하다. 물론 이제 지금 그걸 중단을 하게 되면은 또 매몰 비용이 든다라고 말하지만 그럼 만에 하나 이것이 설계 수명이 끝이 났는데 쓰다가 사고가 나면은 그때 발생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없는 그 비용은 그러면 누가 담보하냐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만에 하나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그 다양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새로운 논의를 위한 공론회장은 또 필요하다면 저는 뭐 그것은 필요한 장이라고 봅니다. 예. 그 원전이냐 아니면 탈원전이냐라는 인류의 과제는 사실은 공론화 모델을 통해서 장기간 숙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10수년을 계속 공론화를 시작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몇 개월 만에 원전이냐 탈원전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조금 너무 빠른 거라고 보고요. 지금 신고리 오리코기는 중단을 하지 말고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났는데 난데없이 또 다시 대통령께서 가동 중인 월성 원전 1호기는 조기에 중단하겠다. 이게 이제 30년을 다 쓴 다음에 또 부품을 교체해서 새로 다 리모델링해서 10년을 더 연장해서 쓰고 있는 월성 원전 1호기입니다.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호 소장님 말씀대로 만에 하나 사고가 그러면 여기만 있습니까? 만에 하나 사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느닷없이 월성 원전 1호기를 왜 중단합니까? 미국에서도요, 통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30년 다 쓴 것을 또 리모델링해서 부품 교체해서 10년 연장하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미국은 그러면 가난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대통령께서 탈원전이라는 것에 너무 좀 집착이 강하신 게 아닌가. 요는 이건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모두 발언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촛불 민심이 단순한 정치 주도 세력의 교체를 요구했던 것은 아니라는 데는 네 분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정치 문화라든가 우리 이제 지향점의 변화, 혁신 이것을 요구했던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원전 얘기도 결국 민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민의를 수용하는 절차와 방식을 어떻게 갖는가라는 측면에서 좀 짚어봤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이 새로운 정치 세력이 지향점을 볼 수 있는 것이 인사 문제가 될 텐데 과거 이 보수 정권 9년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왔던 얘기가 현 여권이 이제 많이 비판했던 것이 낙하산 인사 논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 정부는 이 부분에서 자유로운가? 이게 또 요즘 논란이 되고 있어서요. 이것이 이제 큰 틀에서 이게 정치 세력의 교체냐? 아니면 정치 지향점의 교체냐라는 측면에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뭐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예. 낙하산이란 낙하산 인사가 반드시 부정적인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예. 않습니다. 미국이 정권 교체가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빌 클린턴 정부 같으면 아칸소는 그 미국에서 변방 아닙니까? 아칸소 팀들이 다 와서 백악관을 점령합니다. 그게 뭐 일종의 책임 정책 구현 이런 측면도 뭐 우리가 있겠죠. 역관제 뭐 이렇게 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왔건 아니면 한국당 정부가 들어왔건 그 여의도에서 정당 정치를 오래 한 분들이 정말 뭐 비전문가가 저는 별로 그렇지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가 스페셜리스트, 제너럴리스트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헌신한 분들이 공공이나 정부 쪽에서 일을 하는 것은 난 아주 좋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관료 독재를 갖고 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을 빼버리면 그 공기업 자리는 누가 가겠습니까? 그게 사실 대부분 공무원들이 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충분히 그 인사 교류가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방향은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 민주당 분들이 뭐 공기업을 가거나 청와대를 가거나 정부 쪽에 가서 일하는 부분들을 뭐 어떤 무조건 비도덕적이라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내로남불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소위 민주당 분들이 두 분 아시겠지만 정말 혹독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낙하산 논란은 이제 모든 정권마다 초기에 다 있었죠. 근데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제도라든지 아니면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정권의 또는 정부의 그 철학과 국정 기조를 이해하는 사람이 내려가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단 공개적인 채용 절차와 합법한 절차를 다 따져서 가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대기자들을 위해서 임기를 빨리 정리하고 사표를 쓰라고 압력을 가했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 정부에만 지금 의혹으로 제기되는 게 아니라 이 정부가 가장 많이 당했던 게 그겁니다. 제가 알기로 노무현 정부 5년 끝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왔는데 이명박 정부 초기에 노무현 정부 임기 말에 임명받았던 이 공공기관장들 사표 쓰라고 엄청나게 압력을 받았습니다. 제가 주위에 아는 사람만 해도 몇 명 있습니다. 그 사표를 쓴 사람도 있고요. 대부분 이제 더러워서 피한다고 사표 쓰는 사람도 있고요. 또 버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버텼을 때 당시 이명박 정부 초기에 했던 게 뭐냐면 감사원을 동원합니다. 그 기관장이 사표를 안 쓰기 때문에 애꿎은 직원들 감사를 일주일씩 방에 쳐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관장이 도저히 못 견디고 사표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노무현 정부가 당해봤잖아요. 그러면 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지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됐으면 임기가 남아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렇게 당해봤으면 고통을 알잖아요. 그러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야, 임기 남은 건 그대로 놔둬라. 우리도 그때 당해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드러나는 보도는 몇몇 사례에서 임기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표를 쓰라는 게 지금 몇 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또 다른 악순환의 시작이다. 그건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예. 임기를 채워주는 미덕을 보여주면 이 다음에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그 다음 정부도 그런 관행에 따라서 임기는 보장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당직자들에게 그 정부기관 근무 희망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이 됐대요. 야, 먹거리 나누기를 이렇게 대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 이거 사실 몰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켰을 때 막 또 야당이 뭐라고 하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이분들은 아예 대놓고 해요. 부끄러운 줄을 아예 몰라요. 그리고 낙하산 인사는 늘 했던 얘기인데 본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 낙하산 인사 없다 그랬어요.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지. 그래놓고 지금 대놓고 하고 있잖아. 이거는 파견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취업이에요, 취업. 그다음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공기관장도 철학이 맞아야 함께 갈 수 있다. 다 사퇴하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보세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문재인 의원 또는 대표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이거 보고 야,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서 본인이 본인에게 딱 너무나 정확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부산 시민들의 강력한 비판 여론도 마이동풍, 금감원이 BS 금융지주 회장을 기어코 사퇴시켰네요. 민간 금융사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이런 인사 개입은 관치를 넘어 직권남용의 불법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 정도는 다들 그러려니 하며 넘어가는군요. 이게 문재인 의원이 그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말 조심해야 돼요. 네. 우리나라 요즘엔 잊혀질 권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5년 단위로요. 저는 뭐 항상 그 제 개인적 소신은 그렇습니다. 이거 역시 제도와의 미비다. 어느 정권이든 정권이 들었으면 그 정권과 맞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 정권이든 저 정권이든.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은 사실은 전면적 교체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가 서로를 비판할 이유도 없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거에 제도화 과정이 없고 합의 과정이 없다 보니까 바뀔 때마다 서로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부적절하다. 그리고 오히려 국민적 에너지의 낭비다. 이렇게 보고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홍정학 전 더민주 의원 또 논란이 좀 몇 가지가 있어서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청문이라는 것이 참 이게 한국 사회에서 장관하기 힘든 게 뭐 어느 사람을 갖다 놓더라도 청문회 가면 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여기 있는 현대사를, 분들은 괜찮을 거예요. 뭐 이제 문제는 뭐 실정법상 위반이 있냐 없냐보다 이제 장관은 정치적인 정무적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이제 과거에 해왔던 발언과 본인이 살았던 삶의 궤적의 일치율을 국민들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딱지를 맺게 되었습니다. 뭐 세금을 안 냈습니다. 위장 전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논문 표절이 있습니다. 하도 이제 많이 들었던 대목들이고 그 사람이 소위 그 시민사회단체 또는 국회의원 때 했던 말
홍종학 후보가 국회의원, 경실련 발언과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서민이 체감할 때 악소리 나는 뭐 압구정동 H아파트, 충무로의 빌딩이 장모로부터 자기 딸에게 넘어가는 그 과정을 봤을 때 좀 당황스럽죠, 사실은. 당황스럽고 뭐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보다는 진보라는 사람들이 왜 이렇지라는, 그러니까 오히려 홍종학 후보 때문에 진보 진영에서 실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도매금으로 욕 듣는 결정적 계기를 또 하나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 걱정스럽습니다. 예. 문제는 이 중소벤처기업 장관이 되셨는데, 후보자가 되셨는데 두 가지를 좀 따져봐야 된다고 봐요, 청문회에서는. 첫 번째는 그 부처의 실무적 능력과 정무적 능력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고. 두 번째는 계속 우리가 따져보는 도덕성의 문제인데, 적합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경제학자이고 진보적인 노선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코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 더 활력을 갖고 우리 한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가를 도와주는 부처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 노선으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적대적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상생의 관계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대기업을 적대적 감독으로 보는 분이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을 맡는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이 경제 노선이 맞는가? 저는 그걸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 도덕성 문제는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장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본인도 있고, 그다음에 자신의, 지금은 중학생입니다만 당시 증여받을 때는 초등학생일 때 딸이 딸 명의로, 그러니까 자기 딸 명의로 장모한테 8억 원 이상의 상가를 증여받았다는 건데요. 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잘하셨고 또 처가에 재력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해서 뭐 그 느낌을 잘 모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홍종학 교수라고 한다면 자신이 써온 칼럼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2012년, 2016년 동안에 19대 국회에서 발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발언의 내용은 뭐냐면 이런 부의 세습과 대물림이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에게 얼마나 많은 자존감을 준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뭐 본인이 받은 것까지 내가 이해가 돼요. 그러나 딸이, 그것도 초등학생이 그 초등학생 명의로 주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그건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저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결국 받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초등학생인 시절에 그 딸 명의로 준다는 것은 사실은 절세 외의 방법은 아니거든요. 이게 강남에 유행하는 사실은 격세 증여라는 겁니다. 잘 모르시죠? 강남의 분위기를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자기 직접 자손한테 주지 않고 손자때 넘기면서 격세 증여를 하면 훨씬 더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익숙하신 거죠. 왜 이 딸에게, 초등학교 이 다니는 딸에게 했던 이 증여가 왜 문제가 되냐면 편법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편법. 무슨 편법이냐면 우리는 과세 표준액이라는 게 있어요. 증여의 그 금액이 커지면 뭐냐? 세율이 높아져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보통 대부분 30억을 안 넘기려고 해요. 그게 10억, 20억, 30억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뭐냐? 쪼개기 증여를 써요. 이거는 대부분 재벌들이 다 절세 편법으로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홍종학 이분도 지금 그걸 쓰고 있는 거죠. 보세요. 그냥 딸과 아들에게 장모가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그냥 증여하면 됩니다. 근데 유독 그걸 어떻게 했냐면 2분의 1은 아들에게 주고 그 딸 부분을 반으로 쪼개서 손녀딸에게 준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과세 표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율을 낮춰보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건 아주 고도의 머릿수이긴 하지만 일반인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 더 있어요. 보세요. 딸에게 2분의 1을 다 받고 그 딸이 나중에 한 20, 30년 지나서 자기 딸에게 이걸 줄 때는 어떻게 되겠죠? 시가가 엄청나게 창출이 되어 있겠죠. 이 부가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증여세를 또 엄청 내겠죠. 그게 격세증여예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걸 줄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여기서 하나 더 해요. 우리가 하나 더가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5학년 다니는 애가 예를 들어서 8억이 넘는 돈을 증여를 받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용 있잖아요. 세금. 그 증여세는 누가 내죠?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증여세를 5학년 아이가 냈어요? 무슨 돈으로 내요? 건물에 대한 건데. 그 돈을 아마 할머니 또는 이 홍종학 씨의 부인이 내지 않았겠어요? 그럼 뭐냐? 그 돈 1억이 넘을 겁니다. 거의 2억에 육박하는 그 세금은 돈은 뭐예요? 다시 또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홍종학 씨는 이번 이 사건으로 다시 검찰에 수사받아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청문회에 지금 나와서 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이 지점에서 이번에 국민의당은 이 홍종학 씨에 대해서 이걸 통과시키면은 간판을 내려야 돼요. 국민의당.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대선, 같은데요. 예, 이제 마지막 정리인데 뭐냐면 대선 때요.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후보 딸에게 뭐라 그랬죠? 그제 그 재산 공개하라고 막 그랬어요. 그게 아버지 재산이 몰래 갔을 거니까 세금을 떼먹었다 어쨌다 막 그러면서 하라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렇죠. 나중에 근데 그걸 뚜껑을 열어봤죠. 그랬더니 별거 아니었다라고 결론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홍종학 씨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국민의당이 자기의 대선 후보에 대해서 그런 경험이 쓰라린 경험이 있는 국민의당이 이번에 홍종학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판을 내리고 민주당으로 다 가셔야죠. 예, 지금 뭐 간판 내리는 상황까지 가는데요. 제가 농담으로 한 말씀 드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모든 당이 다 간판 내려야 됩니다. 예. 어느 당이 지금 문 열고 감히 국민 앞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어느 당도 제가 볼 때는 국민 앞에 다 부끄러워해야 되고 겸허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 보고요. 이제 홍종학 의원과 관련해서 제가 뭐 홍 의원을 굳이 변명하려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낙마를 하시는데 그분을 선택하기 전까지 26분, 이분까지 포함해 27분을 검증하고 접촉했는데 제대로 할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서 청문회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둘째는 이번에도 10명을 접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도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서로 장관을 안 하려고 할 수 없는 처지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이제 이렇게 세대를 뛰어넘는 이런 그 정의나 상속 문제가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세금을 절세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절세를 막기 위해서 결국은 일종의 가산세금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억 미만일 때는 뭐 30%를 매긴다든지 그 이상이 넘어가면 40%의 가산세금을 물린다든지 해서 이런 세대를 뛰어넘는 정여나 상속에 대한 방지 또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추가적인 세금의 부담 이런 걸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 세금을 먹입니다. 아마 이 세금은 정확하게 냈을 거라 봅니다. 그러나 방금 이제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 정여세 1억이 넘는 정여세는 또 누가 냈느냐? 그랬을 때 이제 홍종학 의원 부부가 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그 정여세 1억이 넘는 거에 대한 정여세는 또 냈느냐? 하는 이 부분까지 따져가면은 그 부분에서는 뭐 이제 그 자료라든지 해명은 청문회 과정에서 홍종학 전 의원이 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정확하게 안 되면은 그 비난은 본인이 감수할 수 없고. 정 의원님이 정말 충원으로 말씀해 주신 우리 국민의당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홍종학 후보자의 이 적합성 여부, 그다음에 도덕성 여부를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슈를 말한다 이 프로를 보시고 국민의당 의원들께서 청문회에서 아주 엄정하게 검증 절차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늘 우리 김근식 교수께서 나는 준비되어 있는 공직자 후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연락을 못 받으셨던 것 같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쯤 정리해 두겠습니다. 저희가 촛불 미니 지난 1년의 정치 일정 속에서 얼마나 우리 정치권이 수용하고 구현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이제 평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 방향성 또 그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 그리고 인사 문제까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른바 이 적폐 논란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국정원의 이른바 적폐 수사 의뢰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비등해지고 있다. 오죽하면은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곤혹스러운 모습을 직접 표출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시면 안 되죠. 재밌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그 수사 의뢰된 사건들을 조사하느라고 정말 검사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오니까 제가 후배들 생각해서 이런 좀 마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더라도 아무튼 국정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오면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철저한 수사 의뢰가 있느냐 이겁니다.
철저한 수사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당하다, 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좀 과한 것 아니냐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우리 당구 제가 평생 50칩니다. 50. 그렇기 때문에 3쿠션 당구는 제가 잘 못 칩니다. 그건 고수들이 하는 거잖아요. 당구를 친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띵 하나를 해서 두 개를 맞추는데 급급한데 이제 당구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뭐 3쿠션 아니면 안 치잖아요. 문재인 정부를 보니까 정말 보수 정권은 제 수준의 당구였고 문재인 정부는 3쿠션의 고수다 이거. 그러니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뭔지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자기들의 주관적 적폐를 어떻게 청산하느냐의 모습을 보면 정말 프로와 아마의 하늘과 땅 차이의 실력 차이가 난다라고 보는 것이 박근혜 정부는 정말 선무당 사람 잡듯이 김기춘, 우병우가 검찰한테 직접 주문을 합니다. 물건 필요한 물건을. 이거 이렇게 해. 리스트까지 만듭니다. 온 동네 소문도 안 하고 지금 그거 다 이제 한 분은 감옥 가 계시고 한 분은 아직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세련됐습니다. 철저하게 3쿠션입니다. 청와대는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국정원은 민간 TF 만들어서 모든 거 열람 다 합니다. 모든 부처가 수사 의뢰를 합니다. 청와대는 팔짱 끼고 흐뭇하게 웃고 있습니다. 굉장히 화급할 때는 임종석 실장이 등장해서 이런 게 발견됐기 때문에 수사 의뢰합니다. 그건 정치로 중요한 대목이 있을 때마다 가끔씩 등장하지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을 지휘하고 있다는 얘기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야, 정말 프로페셔널하다. 우파는 망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 프로야구판에서 직구 하나 들고 그 승리투수가 되겠다는 우매한 꿈을 꿨구나. 반성하세요. 네, 최소한 이런 문재인 정부처럼 구질이 한 너댓 개 되는 커브에 슬라이드에 뭐 이런 포크볼에 정말 근데 그걸 뒤집어 보면 역사는 순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유불급이고 지나치면 안 하니만 못하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쯤 했으면 좋겠다. 제가 검찰에 있었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너무 잘 알아서 지금 지난번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 최근에 이 수사 피로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적폐청산 수사를 빨리 끝내겠다, 마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제 그 말 나오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적폐청산의 시한이 없다. 맞아요. 계속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검찰한테 주문하는 거죠. 계속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 대목만 딱 보고 이 정권 하에서 이 검찰총장이 또 왕따 당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검찰 내부에서 이제는 푸념과 하소연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결국 뭐냐면은 개혁위원회라는 분들이 계속 수사 의뢰를 한다는 게 뭔지 압니까?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수사를 의뢰하는 것과 고소 고발이 아니고 그냥 수사를 의뢰하는 거는 자기는 무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쏙 빠져나가고 수사만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검찰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고소 고발로 인해서 수사를 했을 때는 그 고소 고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 개혁위원들이 책임 안 지려고 이런 꼼수를 막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처음에 이렇게 푸념, 하소연 이거 빨리 끝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와대에서 끝내지 마라, 계속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걸 아주 만천하에 드러낸 겁니다. 예. 예, 어쨌든 뭐 지금의 적폐청산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수사들이나 수사 의뢰가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과연 그러면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뒤집어서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댓글 관련됐던 거, 방금 말씀하신 사이버 사령부나 또는 국군 보안부대의 그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면 과연 정당하고 그런 불법적인 일들이 과연 듣고 그럼 조사 안 하고 넘어가야 될 일인지 그걸 반문해 보고 싶고요. 무조건 보복이다. 이렇게만 본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과거를 그냥 대충 정리하고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자는 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없는 사실을 억지로 만들거나 또 조그만 것을 확대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면 그건 크게 잘못된 것이고 또 절대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진실이 있었던 그만큼은 정확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예. 권양숙 여사 수사해야 되네요. 고발해놨잖아요. 절차적인 부분도 지금 사실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국감에서 그 얘기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아까 지적하셨던 그 국정원 TF팀이 지금 민간인이 지금 구성이 돼 있죠. 그런데 각종 국정원의 기밀 문건 보고서 또 이런 보고서가 담겨 있는 메인 서버를 비밀 취급할 수 있는 인가를 받기도 전에 다 열람했다. 이제 이 부분은 직권남용 아니냐. 뭐 이제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좀 법적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어젯밤에 국정원법이요. 그걸 지금 좀 자세히 봤어요. 국가정보원법.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이제 국정원 보안 업무 규정 이런 걸 봤는데 국정원 보안 업무 규정이라고 있는데 이 규정은 뭐냐면 국가정보원법에서 그 국정원의 그 조직과 거기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향한 어떤 지침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비밀 취급 미인가자. 이 사람들은 국정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 조치를 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을 가지고 미인가자, 민간인에게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들이대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이 보안 규정은 직원들을 향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밝혀지면 무슨 법 위반이죠? 국정원법 위반이에요. 그다음에 뭐야? 그렇게 다 아는 직권남용이에요, 이제. 국정원에는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혁발전위원회를 돕는 적폐청산 TF팀이 있습니다. 적폐청산 TF팀은 국정원 내부 직원들입니다. 근데 국정원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적폐청산 TF팀에서 국정원의 내부 자료를 다 이 사람이 열람을 하는 겁니다. 열람을 하고 지금 심지어 이제 폴더까지 다 뒤져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폴더를 보는 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것까지 들여다보면 그건 사실은 그걸 한번 어떤 정보가 해버리면 그 다음 정보에 또 뒤지면요. 사실 이게 악순환을 막을 수 길이 없습니다. 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민간위원들이 국정원 내부의 그런 은밀한 자료들을 들여다보는 것은 일단은 좀 우리가 좀 엄밀하게 그 법과 절차에 따라 좀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적법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또 다른 후유증이 없어진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제가 뭐 이 시간에 와서 늘 주장하지만은 어떠한 적폐청산도 법치주의와 헌법질서 하에서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넘었으면은 또 다른 그림자가 생기게 되고 또 그림자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이 생기는 건데 그것은 뭐 이 정부 내에서 잘 맞추어서 할 거라 보고요.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뭐 여기저기서 나왔던 건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국정원의 설명대로 한다면은 뭐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진짜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뭐 세월이 지나면 나올 거니까 뭐 결국 거기에 대한 책임은 또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지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좀 천천히 가더라도 철저한 그 법 질서를 지키면서 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늘 보수와 진보의 양날개가 우리 사회를 지탱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의 걱정은 지난 12년부터 이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정반합을 향한 갈등이 아니라 갈등을 위한 극한 대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점에서 염려를 하고 있는데 촛불 민심 1년을 돌이켜오면서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